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수요가 많아서 물가를 견인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죠. 두 번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한 국가의 총 생산물을 하나의 상품이 대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각각 총수요, 총공급이라고 하죠. 이러한 경우에 이 상품의 생산 수량은 국내 총생산 GDP가 됩니다.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게 수요 곡선이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공급 곡선입니다.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총수요 제로에서 총수요 1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요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총생산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수요 제로에서 총수요 1로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오른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총생산은 Q0에서 Q1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 상승과 동시에 국민소득의 상승도 동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80년대쯤에 이런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적은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게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도 한번 볼까요? 다른 인플레이션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요게 수요 곡선이고 요게 공급 곡선이죠. 공급 곡선이 총공급 제로에서 총공급 1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동시에 총생산 GDP는 Q0에서 Q1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했지만 총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성장의 둔화로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터널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것이죠. 이게 마치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때 만약 총공급을 다시 총공급 1에서 총공급 제로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가격이 떨어지고 총생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총공급을 늘리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용이 높아서 경기가 이미 침체가 되었는데 생산량을 늘린다.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하죠. 임금은 오르고 원재료도 오르고 식료품, 생필품도 오르고 납부해야 할 대출 이자도 많고 원금 상환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국처럼 하루에 흰죽으로 두 끼만 먹고 월급을 20만 원, 10만 원만 정도 받는 그런 옛날 같은 중국이 두세 개 정도 생기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지금은 중국도 소비를 하는 형국이 되었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5개 정도 늘어나면 될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서 총공급 제로로 돌아간다.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수요를 이렇게 수요 곡선을 이렇게 평평하게 눕혀줘야 합니다. 총수요가 늘지 않도록 만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파산을 시켜서 총공급 제로에서 1로 가더라도 수요가 늘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대공황급 이상의 파산이 필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요 곡선이 평평해지면은 어떤 가격에서도 일정 수량만큼 수요가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용어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소비가 확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확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평평해지면은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총생산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수요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는 재화가 부족해지고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재기, 암시장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가격이 고정이 돼 가지고 변하지 않게 된다면은 가격으로 인해서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더 생산하려는 동기가 약해져 가지고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이익 증가도 없고 굳이 생산을 안 하고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자는 그대로 소비를 하려고 하니까 재화는 더 부족하게 됩니다. 결국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시장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못 올리고 생산 비용은 상승한 상태라면은 기업은 손해를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을 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게 되겠죠. 그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총 생산도 감소하게 되고 소득 하락을 가지고 오게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긴 경기 침체의 터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한번 뭉개지고 나면은 다시 자생 능력을 갖추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IMF나 2008년 금융위기는 애들 장난이 될 정도의 큰 침체가 될 것이라는 게 그때 부채 규모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비대해져 있기 때문이죠. 1980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그냥 심심해가지고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죽이지 않으면은 파산이 없이는 현재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도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수요 공급의 그래프는 상경대, 경상대 관련 대학을 가면은 1학년 때 전공 수업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기초 중의 기초 원리입니다. 사실상 가장 본질적인 공식이 아닐까요? 1980년 미국은 농민과 부채가 많은 소수의 기업만 파산시키면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방면에서 정부, 기업, 가게 모두 부채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세계화 덕분에 전 세계가 달러와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서 정부 공공기관의 부채,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 한전, 가스공사, 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사 등등 공공기관 부채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의 부채 문제, 가계의 부동산 관련 부채 문제 많이 다루었었죠. 앞으로도 그런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기 싫어도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은 정부와 기업, 가게가 파산을 해야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화폐 경제가 파산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금속 이외에 다른 대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